첫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성은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성은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될 카이스트의 김성훈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만 하고 지나갈 텐데요. 저는 전공은 공학인데 지금은 경영공학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배경은 벌써 5, 6년 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학과 경영학의 경계조차도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기 때문에 공학 베이스인 제가 이제 경영공학부에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한 30년부터 교수를 한 건 아니고 카이스트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불과 한 5년 정도 되고요. 저는 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KT, 그런 제조업, IT 업계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작은 스타트업도 하나 그 에너지 회사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듣고 계신 분들과 상당히 비슷한 처지의 경험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동안 제 산업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인데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고요. 결국 기업이 현재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제가 직접 회사 운영도 해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이.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릴 테니까 꼭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DT 시대의 리더십을 정리하면서 지금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들이 사실은 회사 창립한 지 뭐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정도의 DNA가 있더라라는 게 밝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뷰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건 영어의 그 네 글자의 약자인데 이게 2018년도 초에 잠깐 나왔다가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올 초에도 미디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환경을 뜻하는 이 영어의 네 글자의 앞자를 뜻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해서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쓰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가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MS가 바뀐 속도보다 불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 4개월 정도 동안 벌어진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15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좀 본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서플라이어자 고객이기도 하시죠.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죠. 뭔가 하나 하실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학적으로는 결정장애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소위 말해서 시간을 좀 쓰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2018년부터 경기 침체가 좀 진행됐는데 2년 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영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치 심야운전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소위 말해서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요. 한 분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시스코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죠. 앞으로 10년 안에 소위 말해서 포춘 500대 기업 같은 우량 기업의 한 40%는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비벡 와드와란 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여러 개 하신 분이고 또 싱귤러리티라는 대학에 지금 부학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10년 내에 사라질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사라지면은 누군가는 거기를 대체를 하겠죠. 근데 이미 그 대체하고 있는 기업들을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친구들이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포춘 500대 기업에 이제 머리를 디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스타트업 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데 상당히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궁금해서요. 그 기업의 평균 수명, S&P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6.25 때인 1950년대에는 한 인간의 평균 수명하고 비슷했어요. 6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작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미래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보다 짧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15년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 15년보다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면 짧아질 것 같다.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뇌리에는 관성의 법칙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맥락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뭐 방향성이 짧아질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지 않겠냐 해서 대부분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은 한 8대2 정도로 짧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기업하기 나름인 거죠. 기업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근데 지금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봐야 적중률이 70% 이상이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계획 세워놓은 거랑 잘 안 맞았을 때 기업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민첩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느냐. 그래서 이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관성적인 속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피벗해서 턴해서 이제 그 피벗 슛도 쏘지 않습니까?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전환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그런 민첩성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DT 시대에는 제가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DT로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의 운명은 이 두 가지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자, 하나는 이 급변하는 환경에 잘 편승을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든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제가 산업혁명을 좀 한 2, 3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항상 기업의 운명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업의 역사가 뭐 수십 년 됐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그 기업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도 이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5년 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작금의 경영 환경이고요. 거꾸로 회사 만든 지 뭐 불과 2, 3년밖에 안 됐거나 그냥 중소기업을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이 디지털 환경에 잘 편승을 하시면은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한 4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미디어 기관이 2021년이니까 올해네요. 올해까지 이 기업의 운명은 이 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지털 프레데터가 되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희생양 중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기업의 옵션이 아니에요. 기업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숙제로 바뀐 지 시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영혁신 활동이라는 것을 최소한 3번 이상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기존의 그 경영혁신 활동과 4차 산업혁명화에서 경영혁신 활동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다른 점은 뭐냐? 기존의 경영혁신 활동은 뭐 영업 인프라의 혁신, 뭐 HR 인프라의 혁신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갖고 진행을 했더라면은 4차 산업혁명화에서의 경영혁신 활동은 경영 전반에 걸친 R&D, 구매, 영업,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인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게 좀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DT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은 디지털 융합 장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익이라든지 생산성, 어떤 성과를 동종업계 대비해서 눈에 띄게 향상시키시는 겁니다. 눈에 띄게라는 말은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순이익이 최소한 2자리 숫자 이상, 15% 이상 증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디지털 마스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 DCM이 되시기 위해서는 2가지 역량만 갖추시면 돼요. 첫 번째 역량이 뭐냐?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입니다. 이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업에 맞는 여러분 기업에 적합한 어떤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거냐. 왓에 대한 내용입니다. 왓. 보통 이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을 그 기업의 디지털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디지털 비전을 수립을 합니다. 자, 디지털 비전을 수립하면은 전략과제가 쫙 나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결국 전략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인 거죠. 목표. 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요, 이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만 갖추면은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로 등극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컨버전스 리더십 역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페이퍼워크를 잘해서 전략 과제를 아무리 멋있게 뽑아내도 그것을 전 직원이 가능하면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탑다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DT 과제, DT라는 프로젝트는 CEO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탑다운 리더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가 되기 위한 1년의 과정이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면은 저 디지털 컨버전스 역량은 4개월 또는 5개월 정도면 갖추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바로 리더십 역량을 갖추는데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DCM은 이 두 역량의 보유 유무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두 가지 다 갖췄으면은 우리가 이 마스터라는 칭호를 내려주고요. 디지털 역량만 갖췄는데 이 리더십 역량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패셔니스타, 뭔가 유행에 민감하듯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왔으니까 써보는데 그게 전 직원들한테까지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한 5, 6개월 지나면은 별로 성과가 안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 리더십 역량은 굉장히 출중한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게 뭐 내가 사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해서 그런 디지털 기술들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주의자라고 하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초보자란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 회사는 디지털 마스터가 된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두시면은 제가 이 성남시의 옆구리를 찔러서 상금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세요? 네. 제가 또 강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요 어디 계시냐면은 이 초보자 중에서도 좀 상급 초보자 아니면은 패셔니스타 중에서도 좀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보수주의자도 계십니다. 근데 초보자에서 이 디지털 마스터로 가는 과정이 꼭 패셔니스타로 갔다가 디지털 마스터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제 강의 한 20분 정도만 잘 들으시면은 초보자에서 디지털 마스터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디지털 컨버전 마스터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미 MIT에서 그 상당히 많은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디지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3개월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90%는 여전히 일반 기업으로 남았다는 거죠. 약 10%만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로 진전을 보인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집단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큰 차이를 보였을까요? 그래서 MIT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반 기업으로 남은 기업들의 특징을 봤더니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써봐야 되겠다. 경쟁사가 저 솔루션을 갖다 쓴다니까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본질보다는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자꾸 최신 유행만 따라가는 좀 이런 경향을 보인 반면에 이 디지털 컨버전스 마스터로 등극한 기업들의 특징을 봤더니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제일 적합할까? 우리 업하고는 그래도 우리 문화하고는 어떤 기술이 제일 맞을까? 굉장히 그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변화에 중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여러분들 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디지털 솔루션 같은 것을 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왔는데요. 결국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이 바뀌었어요, 이미. B2B 고객이건 B2C 고객이건 B2G 고객이건 고객들의 어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객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뷰가 끝났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느냐에 대해서 꼭 맨 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 이 세 가지 지향점을 갖고 이 메스터로 등극한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보시라. 요즘은 그 빅데이터 처리 비용, 클라우드 비용, 데이터 어널리틱스 비용들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 운영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불량률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제조업과 관련이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무 공간,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메스터로 등극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비전도 선포를 하고 전략 과제도 다 끌어내서 이제 디지털 역량을 갖춘 것 같은데, 막상 실행을 하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인 그 별로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들 경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변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 꼭 있어요. 20%가 아니고요. 사실은 한 40%, 많은 데는 한 60% 정도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시작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특정 사업부에서는 결국은 그 M&A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사업부에서는 그 A라는 마케팅 솔루션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B라는 게 더 좋은데, 특정 부서에서는 반대하는 부서가 꼭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기는 더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화를 이끌 이 디지털 컨버전스 리더십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비전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전략이 도출이 되죠. 이걸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참여를 얼만큼 효과적, 효율적으로 유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군대식으로 까라만 까라는 식으로 하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보상 체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갖추시고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디지털 거버넌스가 자연적으로 회사 내에 또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IT 부서하고 사업부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게 만들어 주게끔 여기 계신 대표님들, CEO들이 이런 탑다운 리더십을 강력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간에도요, 이 한반도 어디에선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딘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바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상장인데 기업 가치가 $1 빌리언, 1조가 약간 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시간이에요. 2009년도에는 블룸 에너지라는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가 초창기에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에어비앤비는 2011년, 그 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2013년이고, 우리나라의 그 뭐 옐로우 모바일이나 쿠팡이나 이런 12개, 13개 유니콘 기업들이 있죠. 근데 2014년까지는 한 달에 하나 정도 유니콘 기업이 전 세계에서 튀어나올까 말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4년부터 보시면 빽빽하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유니콘 기업들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거의 600개에 가까운 유니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평균은요, 포춘 500대 기업은 이 기업 가치가 1조 정도 되는데 평균 20년 정도 걸렸더라면은 유니콘 기업들은 불과 4년 만에 기업 가치 1조를 돌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 기업도 유니콘 기업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DNA를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0가지 DNA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유니콘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4, 5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기업 가치 1조가 되었나를 분석을 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핵심 DNA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디지털 역량과 컨버전스 리더십 역량으로 나눠보면요. 디지털 역량은 4가지.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대시보드, 소셜 테크놀로지. 이 영어의 앞글자 대부분 다 영어죠. 그 앞글자만 따면은 이게 그 AIDS가 됩니다. AIDS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그게 떠오르시죠? 치명적이죠, 치명적. 여러분들이 기업하면서 AIDS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기업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대시보드, 소셜 테크놀로지는 기업하시면서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컨버전스 리더십 쪽에서는 6가지 정도의 DNA가 있는데, 요즘은 그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좋겠지만 뽑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그 직원들도 우리가 비디오 보듯이 VOD 하듯이 주문형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산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시는 업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하고 크라우드 같은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실험, 자율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스타트업도 계시겠지만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뭐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직원이 30명, 50명, 100명이 되면서 기업의 몸집이 자꾸 커지면요, 기업이 민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도 민첩해질 수가 있느냐를 다루는 게 바로 자율, 실험, 참여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 10가지 중에서 디지털 역량 중에서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컨버전스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는 실험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AIDS 말씀을 드렸죠. 인터페이스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는 접점을 뜻하는 거고요. 요즘은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고객들과 많이 소통을 합니다. 알고리즘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해주는 소프트웨어 코딩의 집합체인 거죠.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기업한테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대시보드가 있고, 우리가 조직의 협업을 극대화하는 소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자, 알고리즘은 의사결정을 자동화해주는 소프트웨어 집합체, 코딩인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5년 전에 알고리즘 하나 잘 만들었더니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구글이죠, 구글. 자, 구글이 1995년도 검색 엔진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던 야후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죠. 우리가 굉장히 특출난 알고리즘으로 이제 검색 엔진 시장에 10년 뒤에는 우리가 1등을 할 거니까 야후, 니네는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은 콧방귀도 안 켰어요. 왜 콧방귀도 안 켰냐? 제리 양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정확한 검색 결과를 기계 나부랭이가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철학 아닌 철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IQ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95년도에는 40도 안 됐을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럼 야후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검색 엔진 시장의 백본을 수많은 분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를 써서 수만 개의 분류 체계를 갖고 갔고, 뒤에는 수만 명을 써서 수천만 개의 분류 체계를 갖고 갔습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이거는 구글의 창업자 한 분인 세르게이 브린의 스탠퍼드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인데, 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구글이 도전장을 내민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여전히 야후의 아성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이 지나면서 흔들렸어요.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008년에 우리 인류의 삶을 굉장히 바꿀 만한 신박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와서 2008년부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고 나서는 검색을 PC에서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하시죠. 훨씬 더 자주 하십니다. 검색의 숫자가 2008년이 지나면서 10배, 20배, 50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야후는 2013년에 파산을 했죠. 구글의 미래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 급진적으로 진화를 하게 된 데는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 21세기 들어서 나온 이 신경망에 의한 알고리즘인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인공지능의 IQ를 발전을 했고요. 여러분,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 다 보셨죠?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고하는 식으로 기계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근데 기계는 잠을 안 자잖아요. 인터넷, 영화나 뭔가 음악을 들려주면은 24시간 학습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미래의 컴퓨팅 파워는 분명 오늘보다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AI의 IQ가 인간의 IQ를 뛰어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 근데 이 특이점은 언제 오느냐? 2035년경에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이점이 오게 되면은 기계가 인간한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죠? 인간, 너희는 왜 존재하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 기계 입장에서는 나보다 머리도 나쁜 게 자기한테 뭘 자꾸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점이 됐을 때 기계가 인간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인간이 인공지능 너희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한 편 정도는 다 보셨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이 올 확률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미래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그런 시점이 2030년 정도 오더라 해서 실제 그 디스토피아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서학 교주님이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이 10년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만 갖고 여러분 기업에서 이 RPA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RPA는 뭐냐 하면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여러분 기업을 하다 보면 반복, 정형화된 업무가 꼭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영상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해외 원자재 시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출근 시간 이전에 나와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자재의 시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 5개 이상의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자료의 위치를 검색해서 조건을 입력하고 선택된 결과물 자료를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외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정 정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일련의 규칙을 기반으로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 보고서를 국내외 관계 임직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이른 새벽부터 진행되었던 원자재 시황 보고서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RPA 솔루션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RPA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제 작업자 시스템에 RPA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이제 퇴근하기 전에 RPA 프로세스를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RPA 시스템은 작업자 컴퓨터에서 작업자가 정해놓은 시간에 활성화되어 이전에 작업자가 진행했던 업무 프로세스를 RPA가 자체 녹화, 학습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복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 이메일 발송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다음 날 작업자는 정시에 출근해서 RPA 프로세스가 처리한 업무 결과물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작업자는 고객과 회의 시간을 조율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사용된 비효율적인 시간을 절감해 업무 만족도는 높아지고 담당자의 업무 분석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듯 RPA는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업무 개선과 유연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용성을 좀 느끼셨나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단순 반복적인 일은 꼭 있습니다. 사실 올 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무려 사수를 해서 이제 정규직이 된 어떤 직원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이 친구가 이 중견 광고회사를 들어갔는데 와서 하는 일이 광고만 계속 보는 거예요. 광고만 계속 보고 뭐 특정 지점만 이렇게 찾아서 뭔가 리포팅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이런 일을 하고 났더니 도대체 내가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을 나왔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사표를 던질려는 찰나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RPA가 해주는 그런 걸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친구의 고민을 미리 파악하고 한 건 아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과제에 있으니까 진행을 한 겁니다. 특히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람의 표정을 파악하는 쪽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리테일 쪽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하나 잘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의 고객이 1년 넘게 충성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의 특성 중에 하나는 메뚜기 특성이 있어요. 왜? 정보가 워낙 많거든요. 그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의 양이 나오냐면 160 제타바이트가 쌓입니다. 여러분 제타바이트란 용어 처음 들어보셨죠? 1 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예요. 테라바이트 하니까 좀 마음이 와닿으시죠? 1테라가 그 외장하드 하나가 1테라잖아요. 그런 외장하드 1테라짜리가 하루에 1600억 개씩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데이터만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하자라는데 뛰어넘어서 근미래의 일을까지 한 90%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아놓은 뉴스 클립이 있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 편의점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김치찌개 맛 감자칩입니다. 좀 생뚱맞은 조합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 편의점에서 김치찌개 맛 컵라면을 살 때 이 감자 스낵도 함께 결제된 경우가 많다는 데서 착안한 겁니다. 이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최우철 기자가 뉴스인 뉴스에서 소개합니다. 흔히 보던 요구르트, 양이 부족해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 줄씩 통째로 사서 포장을 뜯지 않고 빨대를 꽂아 마시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커서 먹으려니까 한 두세 개는 먹어야 양이 차더라고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축적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보면 한 번에 3개 이상을 마시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용량을 3배로 늘린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일반인들의 SNS 글도 활용됩니다. 41억 건의 SNS 글을 분석해보니 집에서 맥주를 마실 때 만두를 안주로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와 만두를 함께 묶어 광고도 하고 할인 행사를 펼쳐 비수기인 여름에도 만두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어떠한 버블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먼저 저희는 확인을 하고요. 편견 없이 다 파악을 한 후에 그 안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포인트 혜택을 늘리는 것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률이 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 한계 상황에 직면한 식품 유통업계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기업하시면서 데이터 활용하는 게 더 이상 옵션인 시대는 지나갔고요.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번 달 초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아마 내년 6월 또는 7월 정도에는 시행이 될 예정인 거고요. 여러분 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보장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제조 관련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 텐데 이 IoT하고 빅데이터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는 기필코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동양 피스톤이라는 그 강소기업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이 한 5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고요. 사실 불량품 나오는데 전 라인을 스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 전체 가동 멈추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각 공정 라인에 센서를 설치하고 기기 간 통신이 가능한 IoT 센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공정 앞에만 가면은 모니터를 통해서 불량률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서요. 시스템 구축 1년 만에 생산성은 10% 올라가고 불량률은 30% 정도 떨어졌고요. 하나의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세안 텅스텐이라고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텅스텐 공정상 1시간마다 이 비전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런 공정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에러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비전 시스템 도입을 해서 15가지 검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ERP 시스템에 연동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든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모바일 상에서 이걸 구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불량률은 한 50% 감소하고 생산성은 60% 향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진화해 나가면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쪽으로 진화를 하고요. 제 강의 뒤에 우리 최 대표님이 메타버스 상에서 아마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디지털 역량의 알고리즘 부분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컨버전스 리더십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DNA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그 리더들의 역할과 핵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자들께서 강연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 모시고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참가 등록할 때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직접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어제 받아서 제 슬라이드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 슬라이드 좀 뒤편에 있는 내용을 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중소 기업 그리고 제조를 하시는 부분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이 그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갖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안진공열처리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뿌리 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뭐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이와 같은 전통적인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 5, 6개월 만에 변신을 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변하게 됐는지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러분 기업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특정 공장에서는 그 불량률이 나타나면은 현재 손해를 감수하고 라인을 올스톱 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관리가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공장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중에서도 외국인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도 큰 분량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부터 목표를 굉장히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렇게 원대하게 잡지 마시고 최소한도의 MES부터 실천을 해 나가셔 3개월, 6개월, 1년 뒤에 그 로드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뿌리 기업이고 그 특정 공정에 대해서는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라든지 불량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생산 관리 MES를 설치를 해서 그리고 MES만 설치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 각 설비마다 IoT 센서를 통해서 설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더니 전기요금이 이 특성상 1년에 이 기업이 전기요금이 3억 원을 냈는데 한 2억 한 4천만 원 정도로 줄었고 불량률도 한 30%는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팩토리를 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밟아 나가시면서 하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는 로드맵 수립까지가 한 5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한 6천만 원 절약을 하고 불량률도 한 4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김성은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줌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석자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좀 화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사전 참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아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회사의 비전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기업이라고 틀리고 중견기업이 틀리고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틀린 건 아닌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회사의 비전을 수립할 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스타트업 뭐 직원 5명이 할 때는 조금 예이긴 할 텐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만 돼도 회사의 비전을 수립할 때 절대 대표님하고 임원 몇 명이 모여서 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비전을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끔 해야지만 사실은 그 비전이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비전 선포했는데 우리 대표님 뜬금없는 얘기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요, 그 비전은 실패할 확률이 괜히 높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 수립 시에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든 직원들이 그 자기 회사의 비전 수립하는데 내가 일정 부분 지분이 있다, 이런 감정이 들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사전 질문 2가지를 받아보고 교수님의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에 수고해 주신 김성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